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대중의 관심사가 투자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요. 근데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금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제조업이 강하니까 제조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한국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에서 평균 40%가량이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인데요. 그리고 그런 수출을 전체 100이라고 본다면 전체 수출의 87%가 제조업을 통한 재화의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류 컨텐츠도 많이 성장했고 운송이나 그런 서비스 수출도 많이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물건 수출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런 만큼 제조업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저희 영상에서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방송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가올 4차 산업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조업은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일자리나 소득 문제랑 굉장히 엮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대표적인 제조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챙기면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사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도 중요한데 저희가 무엇보다 제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선순환시키기에 아직까지는 제조업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게 가계의 소득이 늘고 이게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서 그렇게 기업들의 매출이 또 증가하게 되면 재투자에서 임금이 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의 선순환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은 작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영상 끝에 링크 시켜드릴게요. 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런 선순환 고리를 깨뜨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지난 10일에는 서울경제에서 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2006년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 공장 수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사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꼭 공장이 줄었다고 회사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장 여러 개를 가진 회사도 있으니까 꼭 공장이 줄었다고 회사까지 줄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공장, 2공장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죠. 네. 전국적으로 전체 제조업의 공장 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예전에는 1000개의 공장을 돌리다 작년부터는 5개가 줄어서 995개의 공장을 돌리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회사들이 일단 공장을 줄이고 있다 이거죠. 네. 사실 화면의 수치만 보면 생각보다는 제조 공장들이 별로 안 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조업 공장 수가 줄어드는 일 자체를 우리 모두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에서의 제조업 공장 수는 중간중간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망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평균으로는 1년에 2000개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흐름이었어요. 뭐 또 딴 데서 잘 되는 데서 인수를 해서 공장을 돌리기는 돌렸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또 그만큼 새로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작년에 들어 갑작스럽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보는 수치가 상반기까지만 본 건데 하반기까지를 다 합치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조업 공장 수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일자리 중에 대략 83%가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런 제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줄어드는 현상을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법원 통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파산하는 법인들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법인 파산 건수는 2019년도가 최대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가 더 늘어서 우리나라의 통계집계 이후로 역대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게 됐어요. 현재 많은 기업들의 생각은 여기서 시간이 지나봐야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빚을 갖고 사느니 차라리 빚을 탕감받으면서 파산 신청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파산하는 법인들의 수도 더 급증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법인 파산하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개인 파산도 작년 한 해 급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 수치가 작년에만 45,600건으로 전년도의 같은 기간 대비 9%나 개인 파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연일 신문기사에서는 연초부터 일자리 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조 8천억에 이른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공공일자리로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도 마감되면서 최근 2개월 연속해서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앞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제조업이 탄탄해야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서는 현재 우리 제조업이 많이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기미가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인데요. 당장 올해부터 시행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을 경영하기에 제조기업들이 더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될 겁니다. 사실 코로나 백신 하나 가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사실 백신도 백신인데 기업 경영 여건 자체가 점점 더 기업을 돌리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의 기업에 확대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현재 사업장에 50명이 넘는 중소기업들은 휴일 근무랑 연장 근무를 다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의 주 52시간제가 300인이 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만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게 당장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기업들도 적용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가올 7월 1일부터는 5명이 넘으면 주 52시간제를 또 적용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벌써부터 많은 중소기업들에서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호소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사람 뽑기도 어려운데 괜히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까지 줄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마저도 회사를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런 현상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그리고 제조업 분야일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사라지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멀쩡한 회사를 억지로 2개로 쪼개서 직원 빌려주기 식으로 추가 근무하는 데가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 52시간이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옆 공장에서 파트타임식으로 잔업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편법이긴 한데 그렇게 운영하니까 옆 공장에서 잔업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숙련도가 있겠습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산직은 잔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요. 그런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잔업을 못하니까 결국엔 돈이 안 돼서 회사를 나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대로 숙련공들의 그런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또 잔업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서 직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도 많은 제조기업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최근 4년간의 최저임금이 무려 34.8%나 임금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 여파에 기존에 누적된 과도한 임금 상승까지 겹치면서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결국엔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어들게 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도 젊은 사람들은 안 찾으니까 오로지 외국인 근로자들만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8일에는 국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제조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법안이 제정됐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만약 일을 하다가 안전상의 과실로 사망자가 생기면 그 사업장의 안전담당 이사는 물론이고 그 회사의 사장까지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제조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법안이 기업을 더욱 옥죄는 법안이 될 거라는 생각인데요. 특히 제조기업들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환율 문제에 노동정책 문제까지 거기다 코로나 여파까지 다 겹쳐서 다방면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대비 마진율마저 낮아서 기업을 경영하는 게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더 큰 걱정은 점점 더 기업을 운영하기 싫게 만드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한 이 말이 제조업 서민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 취약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문제, 근로환경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업주가 기업 운영하기 싫게 만든다면 또 일자리 감소의 문제로 연결이 되겠죠. 모든 정책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에 펼치냐에 따라서 효과가 최대가 될 수도 있지만 돌이키기 힘든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